동급 최강 고등훈련기. 조종사로 하여금 기동은 쉽게 빠르고 민첩한 기동을 만들어낼 수 있게 전투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자전 장비를 탑재했었고 정밀 폭격을 위해서 스마트 유도 폭탄을 탑재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전수받아 반드시 우리의 기술로 확보하라. 로키드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우리 것으로 할 수 있을까? 기술 선진국의 높은 장벽. 소프트웨어 부분은 미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차단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핵심 요원을 거기다 요소에서 파견해서 개발에 견눈질을 하면서 많이 배워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T-50이 아니다. 항공전자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소스 코드를 전부 다 확보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조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토대 T-50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란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의 비행 제어와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말씀 들려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T-50부터 KF-X까지 국산 공군 항공기의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을 이끌어 오신 송재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일입니다. 공군 항공사업단 소속으로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관리하셨던 고심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심재입니다. 마지막으로 T-50의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KF-X의 세부 개통과 비행제어 개발에도 참여하신 황병문 전문위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병무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황 의원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T-50의 비행 제어 성능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이제 그때 고기동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알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고기동성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T-50이 이 고기동성을 갖추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 전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공중이나 지상의 적을 재빨리 타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회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다양하면서도 빠른 기동을 필요로 하는데 이걸 우리는 고기동성이라고 표현합니다. T-50은 그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훈련기이고요. 그래서 전투기와 유사한 기동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항공기 형상과 배치 설계를 할 때 그 항공기의 정안정성을 완화하는 방식, 즉 항공기의 공력 중심보다 무게 중심이 좀 더 뒤에 위치하게 설계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조종의 어려움은 비행제어 시스템을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로 만들므로써 조종사로 하여금 기동은 쉽게 그리고 빠르고 민첩한 기동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빠름과 또 민첩성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고 대표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미국에서 진행됐던 이제 기술 전수 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이 당시 이제 공군 요원들도 이제 미국에 파견되어서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초반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안착이 안 되고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 네. 그 체계발 협상 단계부터 사실은 이제 이전에 했던 이제 단계 전환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하고 삼성, 그 당시 삼성항공 간의 이제 협상 단계에서 공군 관리요원을 둘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제 그 시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공군에서는 삼성항공 협상팀한테 계약적으로 묶어라.
이거를 공군 요원들이 반드시 가서 현장 관리를 하도록 계약적으로 묶어라라고 요구를 했고, 락히드 마틴은 계속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막을 알고 보면 그 미 정부에서 기술 수출 면허를 금지하는 항목이 이제 항공전자와 비행제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국 공군 요원들이 와서 간섭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미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술 이전 금지 항목이 좀 이렇게 침해될까봐 이런 이제 사실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체계 개발 비행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군 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획득하는 기술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고를 해라. 이제 우리 공군에서는 그런 지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록히드 마틴에 4명이 파견을 나갔는데 록히드 마틴사는 어떤 이제 조치를 했냐면 한국항공 이제 기술을 배우러 온 엔지니어들하고 우리 공군 관리원들하고 분리해 놓으려고 공군 관리원들을 전혀 그 격리된 공간에다가 따로 이렇게 그 관리 이제 사무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약된 대로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공군이 갖고 있었던 게 큰 무기는 없었지만 락히드 마틴이 어차피 미 국방부의 사업들을 대부분 수행하기 때문에 미 국방부 절차를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자, 미 국방부도 해당 군이 직접 관리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근거. 또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IMF 직후에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군에서 4명이나 이렇게 내보낸 게 굉장히 그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파견 나간 한은 최대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達成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락히드 사업 관리팀하고 악유를 했고, 결국 이제 파견 한 달 후에 그 카이에서 이제 한국항공에서 나간 엔지니어들하고 같은 장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합류했는데 그때 합류한 장소가 그 당시 이제 609 빌딩이라는 그런 약간 가건물 비슷한데 굉장히 큽니다. 한 100명 정도가 수용되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 거기에 이제 카이로부터 그러니까 한국항공으로부터 파견된 비행제어, 항공전자 그리고 이제 락히드 마틴이 담당한 주익 분야 엔지니어들이 이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09 빌딩에 이제 우리 그 공군 관리팀들이 같이 합류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609 빌딩 이 자체가 사실은 록히드 마틴의 계약을 전부 다 수행한 장소입니다. 거기서부터 비행제어 시스템 OFP 이렇게 운영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항공연자 마찬가지 주익도 이제 거기서 다 처리가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 기술 이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이제 회의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매주 텔레컨퍼런스망을 이제 락히드 마틴하고 삼성항공 간에 구축을 해놓고 그 텔레컨퍼런스망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파견 인력들이 계속 매주 주간 업무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슈 사항도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텔레컨퍼런스에 공군 요원들 다 참석을 해서 실제로 뭐가 안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그걸 이제 공군은 나름대로 또 매주 보고를 공군 항사단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역할이 나중에 이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결국 이제 거기서 마련해준 609 건물이 체계 개발의 TOC가 어떤 산실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공군이 당시 TOC 개발의 이 체계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이 사업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만큼요. 뭐 항공전자나 혹은 비행제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들만큼 이제 이 공군에서 조금 잘 상세하게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 업무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예. 일단은 사실은 그 비행제어 시스템 자체가
그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 그 개발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공군의 이제 관리의 포커스도 비행 제어 시스템 쪽에 이제 많이 맞춰져 있었고요. 제가 이제 비행 제어 시스템 관리 담당으로 그때 파견을 나가서 실제 이제 그 한국항공 엔지니어와 락히드 마틴 개발자들하고 이제 주간회의를 계속 수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저희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관리에 초점을 뒀는데 한 가지는 비행제 OFP 운영 프로그램을 이제 잘 개발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절차나 기술들이 잘 이전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요. 또 하나는 그 모든 전투기들 개발에서 그 필수적인 장비가 한 개 있는데 그게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아이언버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핸들 퀄리티 시뮬레이터라는 게 두 가지 HQS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키입니다. 그게 없이는 항공기를 실제로 요새 현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핸들 퀄리티 시뮬레이터를 구축하는 기술이 과연 이제 한국항공 엔지니어한테 전수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현장에서 이제 감독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실제 이제 이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셨던 이 황 의원님도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이 기술 전수의 방식은 그 삼성항공 엔지니어들이 파견을 가서 록히드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비행 제어 하나의 시스템 내에도 여러 가지 업무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시스템 설계, 제어 법칙, 하드웨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OFP, 흔히들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그 좀 전에 우리 고 대표님께서 HQS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총 7개 분야에 9명이 파견 가서 각 분야별로 한두 명씩 배정받아서 록히드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좀 추상적이고 그 전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눈에 드러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록히드가 T-50의 그 조종관 자동차의 핸들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종관을 중앙에서 그 측면으로 옮기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쟁점이 생겼는데요. 하나는 당시에 그 군 요구사항이 중앙 조종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요구도를 바꿔야 되는 게 하나의 쟁점이었고 또 하나는 T-50이 고등 훈련기여서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전투기를 타야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 전투기가 F-16, F-4, F-5 이런 것들이 주력 기종이었거든요. 그 중에 F-4나 F-5는 또 중앙조종관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 중앙조종관으로 된 전투기를 조종해야 되는 조종사들이 과연 그 측면 조종관으로 훈련해도 되는 거냐,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 두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만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록히드가 한 행위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고 대표님을 포함해서 파견 가 있던 공군, 당시 삼성항공 엔지니어들을 거기에 참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범용 그 조종실을 T-50하고 같은 형태로 개조를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 그 일부 여성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조종실에 앉혀서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테스트 결과를 분석을 해서 중앙조종관과 측면조종관의 장단점 그리고 T-50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걸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시에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록히드가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그 엔지니어링 디시전을 위한 트레이드오프 스타디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 공군과 그 당시 삼성항공 엔지니어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실효성 있는 기술 전수의 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 전수의 방식은 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기술 전수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늘 정성평가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 실제 눈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지 이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고 대표님, 우리 이제 이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도요,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시스템의 어떤 범위나 성격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도 약간의 특성을 좀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로키드 마틴사하고 이제 한국항공에서 이 항공전자 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업무들은 어떻게 분담을 해서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이제 비행 제어처럼 그 개발의 책임은 이제 개발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 계약적으로 이제 록히드 마틴이 책임을 지도록 항공전자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공전자 부분에는 크게 보면 이제 뭐 허드나 이런 4개 분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었고요. 그 중에서 2개 분야는 한국항공에서 책임지고 개발해서 록히드한테 납품을 하고 록히드는 전체 항공전자 시스템 전체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책임을 록히드 마틴이 이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T50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A50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항공전자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복잡해졌죠. 왜냐하면 무장 운영도 해야 되고 미사일도 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걸 이제 미션 컴퓨터라고 하는 데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카이하고 그러니까 한국항공하고 락히드가 같이 개발해서 이제 그걸 통합하는 건 이제 락히드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항공전자 부분도 비행제와 비슷하게 지상에서 통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프라인데 그 인프라가 없이는 실제로 개발이 불가능해요. 실제 비행기에 놓고 시험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군의 관리 포커스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능력을 이제 어떻게 항공 엔지니어들이 잘 습득을 하느냐 그런 이제 기술 이전 분야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고 관리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기술 이전 문제에 정말 가장 중점을 좀 네네. 두고 계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성 의원님께서는 직접 이제 항공전자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실무를 좀 담당하셨기 때문에 뭐 좀 보충 설명을 좀 더 주시죠. 이제 고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항공전자 통합시험 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저희들은 50%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개발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록히드가 책임지고 개발하는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발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걸 록히드가 개발하는 50%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50% 합쳐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거로 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전략을 어차피 저희들 개발하는 거는 책임을 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술 이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록히드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우리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즉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핵심 요원을 거기다 요소에서 파견해서 그 개발에 견눈질 그러나요? 견눈질 하면서 많이 배워서 결국은 나중에 결국 또 그 부분도 우리 것으로 소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비행기 조종실은 철저한 보안 구역이다. 관계자가 아니면 문조차 함부로 열 수 없습니다. 그 내부에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단 2사람의 자리만 마련돼 있다. 하지만 과거엔 비좁은 조종실 안에 3명이나 4명이 앉아있는 비행기도 많았다. 조종사와 부조종사 외에 항공기관사와 항법사가 함께 탔던 것이다. 조종석 탑승 인원의 변화 역시 항공기 성능 발전의 결과다.
초창기 항공기들은 대부분 조종사 한 명이 도맡아 운항했다. 그러나 비행거리와 시간이 길어지며 항공기의 구조도 복잡해지고 각종 장비가 설치되면서 조종 역시 조종사 한 명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다. 우선 안전한 비행을 위해 부조종사가 합세한다. 조종사의 임무를 두 사람이 분담하게 됐지만 항공기 제작 기술은 계속 발전해가며 조종실에서 읽어야 할 계기판과 조작해야 할 장비들도 늘어갔다. 결국 1960년대에 제작된 중장거리용 기종들을 시작으로 조종사와 부조종사 외에 항공사와 항공기관사가 추가로 조종실에 탑승하게 된다. 항공사는 풍향과 풍속을 이용한 추측 항법, 별자리나 태양의 위치를 활용하는 천축 항법 등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계산해내는 임무를 맡았다. 이를 위해 천체 관측을 위한 작은 천장이 설치되기도 했는데 항공사는 육군의 일하는 계기로 천체를 관측하곤 했다. 조종사를 돕는 또 한 사람, 항공기관사는 조종장치를 제외한 발동기 및 기체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주요 업무는 조종실 내의 계기들을 통해 각종 계통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살피고 기체의 중량, 균형 및 연료의 탑재량을 점검하며 엔진 출력을 조종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비행기에선 항공기관사와 항법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기술의 발전으로 항공기관사와 항법사의 역할을 자동화된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항공기 제작 기술은 항공기 조종에서 사람의 역할을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심지어 아예 조종사마저 탑승하지 않는 무인 항공기의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의 비행 제어와 항공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에서 진행된 기술 전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송 의원님, 이 로키드 마틴사와 진행했던 이 항공전자 시스템의 그 기술 이전의 주요 성과,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가 가장 큰 것인데요. 그 항공전자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소스 코드를 전부 다 확보했다 하는 게 가장 큰 그 성과가 되겠습니다. 예. 그 소스 코드 안에는 소위 말하는 4세대 항공기의 항공전자 시스템의 기술이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거기서 확보한 그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그 참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항공전자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체계적인 절차를 확보하는 게 가장 두 번째로 그 중요한 요소고요.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 절차는 항공전자 시스템을 설계부터 구현하고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나중에 어떻게 운용하면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수명 전주기에 대해서 그 커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그 로키드랑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아주 몸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예. 그게 가장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저희들은 그 이후에 그 절차를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그 문서화하고 CMMI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가 운영하는 그 체계적인 개발 성숙도 모델 평가 모델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국제적으로 아주 공인된 그 절차 그 모델 평가 방법인데요. 예. 거기에 최고 등급을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은 큰 그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고 대표님, 이제 앞서서도 이제 공군이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렇게 시스템 개발 또 기술 전수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관리 감독을 충분히 좀 하는 그 역할의 임무를 갖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의미에서 우선 이제 지금 항공전자 시스템에 있어서의 기술 이전 주로 어떻게 이 관리 감독을 진행하셨습니까? 예. 그 시스템 이제 TOC 시스템 전체 개발에서 락히드 마틴이 맡고 있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항공전자, 비행제어 그리고 주익 부분입니다. 이 주익이라는 건 비행기 수명주기 전 기간 동안 하여튼 그 항공기에 걸리는 하중을 다 견뎌내야 되는
주 날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개발의 신뢰성을 위해서 이제 락히드한테 주익 부분은 이제 준 거죠. 나머지 두 분야는 우리나라가 개발 그 능력이 좀 부족해서 락히드 마틴사가 이제 책임지고 개발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항공전자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TOC, FAOC 무장 운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항공전자 운영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수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공군 요원들이 나가서는 매주 락히드 마틴사하고 우리 한국항공 엔지니어 그리고 우리 공군 요원들이 매주 이제 그 주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거기서 우리 공군 요원들은 그 주간 회의 결과를 종합하고 또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다 묶어서 평균 한 40 내지 50페이지 분량의 그 내용들을 매주 그 공군 항사단 쪽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 양도 꽤 많았고 어떤 때는 뭐 부가적인 부수자들을 포함한 뭐 한 100페이지, 500페이지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많은 분량들을 계속 이제 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들이 한국 이제 그 항사단 관리원들이 그걸 보고 현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축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보고서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 사항들이나 락히드와의 어떤 토론을 하면서 우리 한국공군이 의사결정 해줘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고가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사항들 때문에 락히드 쪽에서도 한국공군이 자기네 이제 609 빌딩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같이 있도록 한 게 참 잘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화도 나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데이터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공군에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 한국 항공의 사업 관리자들도 그 데이터를 똑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많이 받고 거기서 나온 이제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한국항공 파견 요원들한테 또 이제 지시도 내려가고 이런 순환이 계속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축적된 자료들이 나중에 한국 이제 공군에서 전체 사업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을 이제 구축하게 된 셈입니다. 예. 또 그렇게 또 아주 구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좀 진행하신 걸로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황병문 전문위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비행 제어팀도 단계별로 3번에 거쳐서 이제 미국 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셨었고 또 그 당시에 우리 황 의원님께서도 직접 이제 가셔서 기술 전수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이 기술 전수가 뭐 그 삼성항공 측에서 혹은 뭐 그 당시에 같이 갔었던 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좀 잘 전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과정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뭐 결과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록히드가 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분야, 그건 어차피 저희가 참여를 못했는데 대신에 그 미 정부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록히드 엔지니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잘 해줬습니다. 뭐 또 때로 그 록히드 회사 어떤 방침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사업단 저기 고 대표님처럼 나와서 계신 분들한테 가서 협조 요청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단에서 다시 록히드 사업 관리에 얘기해서 뭐 지원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큰 어려움 없이 됐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얘기되었습니다만 그 소프트웨어 부분은 그 미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차단이 되었는데요. 뭐 자료 공유는 당연히 안 되고 회의 참석이나 심지어 그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시험실의 출입도 다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 저희가 필요해서 록히드 퇴근 시간 이후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록히드 엔지니어는 잘 해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끔은 그 허용 안 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료를 주지는 못해도 잠시 보여준다거나 또는 구두로 설명을 해주는 등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잘 됐다라고 보고요. 저희 사정으로도 당시에 그 7개 분야에 9명이 갔으니 대부분 분야마다 1명 정도, 많으면 2명 그 정도였거든요. 인원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당시에 뭐 사업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봐서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과정은 좀 어려웠으나 결론은 좀 많이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좀 주셨는데요. 고 대표님, 이제 역시 이제 이 그 공군에서 이 록히드와 한국항공의 비행 제어 기술 전수 과정도 이제 꼼꼼하게 이제 관리 감독을 좀 하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조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제 그 항공전자 부분이랑 마찬가지로 비행 제어 쪽도 이제 공군에서 사실 비행 제어가 잘못되면 비행기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근데 이제 락히드 마틴의 몫으로 돼 있는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 두 가지 측면을 다 놓고 이제 우리는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 이전되는 과정 이거는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아 이게 뭐 외부 객관적으로 딴 데서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비행 제어 부분에서 락히드 마틴 엔지니어와 카이 항공항공 엔지니어들이 1대1로 이제 그 배치가 돼 있고요. 좌석이.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과정들을 수시로 이제 그 우리 공군요원 드나들면서 감독을 했죠. 실제로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주간 업무 보고에도 다 포함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 609 빌딩 안에서 그 HQS를 락히드 마틴이 이제 T-50용으로 구축해 놨는데 처음에는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락히드 마틴에서 HQS 그 구성하는 것 자체부터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설득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실체도 볼 수가 있었고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됐는지까지 이제 나중에 다 기술을 우리가 이제 습득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 뭐 한국항공 엔지니어들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또 공군 입장에서 그 관리원들이 가서 열심히 이제 간섭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는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요. 우리가 이제 기술 전수 과정을 관리하려면은 시기별로 이게 단계 이게 끊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준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량적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이 아마 그 시점이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슬기롭게 좀 진행하셨습니까? 아, 네. 사실은 그 계약 협상 단계부터 그 기술 이전, 사실은 뭐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 이전도 이제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술 이전을 어떻게 측정할 거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체계 개발 진입하기 이전 단계, 그 전에 이제 탐색 개발 단계하고 단계 전환 사업이라는 그 두 단계를 거치면서 정량적으로 기술 이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연구 논문과 이런 것들로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기술 준비 태세 평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TRA라고 하고 TRL은 이제 레벨, 그러니까 테크니컬 레디니스 어세스먼트라는 게 TRA의 약자고요. TRL은 이제 끝에는 레벨, 그래서 이제 기술 수준 이렇게 하는데 미 국방부의 그 절차를 우리가 이제 그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이제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게 이제 사업 계획서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 내에서
T-50 전체 항공기에 대한 기술 요소들을 식별을 하고 이제 제가 표를 두 개를 사실 준비했는데요. 예. 그 표 1에 보시면 그 13개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항공기를 이제 개발하는데 필요한 13 기술 분야의 세세부 기술까지 내려가면 한 610여 개 정도의 이제 상세 기술로 분류를 했고요. 그 분류 속에서 비행 제어 분야와 락히드 마틴에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는 항공전자 부분을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지금 달성됐느냐 이거를 이제 그 사업 관리자 회의를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 이제 한국에서 주로 진행되는데 매년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그 기술 이전된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우리가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표 1에는 전체적인 이제 기술 분류가 돼 있고요. 표 2를 보시면 그걸 이제 평가하는 점수를 5점으로 나눴는데 그 5점을 이제 그 4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한 개는 인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인력이 있더라도 인력이 그 이제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모델 이런 것들 뭐 카티아나 컴퓨터 마크업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 인프라 속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풍동시험 데이터 또는 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것들 기술 자료들이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하고 실제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이런 이제 4가지 측면에서 평점을 5점으로 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계개발 내내 이렇게 평가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미흡했죠. 전부 다 이제 점수가 기대했던 거 이하로 나오고 했었지만 나중에는 그 거의 모든 기술이 다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관리 목표를 세워놓고 잘 했고 또 관리도 잘 했지 않았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것들을 가시적인 정량 평가표를 만들어서 지금 2개 표 보여주신 거에 네네. 선명하게 좀 나타나는데 네, 그렇게 또 해결 방법을 또 찾으셨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미국에서 좀 고생하신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성재열 전문위원님, 이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과요, 이게 어떤 계약을 좀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술 전수에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 같은 부분들은 쉽게 이전하지 않는 것이 무슨 불문율처럼 좀 되어 있는데요. 이 항공전자 시스템 이 기술 이전 문제에도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났습니까? 예, 한 두 군데가 있었고요. 보통 그 항공전자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최고의 공학적인 기술이 접목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아무나 누구에게 그냥 공짜로 줄 리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는데, 첫째 하나가 그 소프트웨어 중에 미사일 운용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사일의 명중 가능성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요 모듈에 대한 소스 코드는 결국 받지를 못했습니다. 뭐 소스 코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시험이라든가 설계 자체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된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소스 코드, 항공기에 탑재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은 항공전자 시스템 전체를 지상에서 랩에서 사무실 이제 이런 랩에서 이제 그 항공전자 시스템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과 성능을 다 평가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그 시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항공전자 통합 시험 장비라고 부르는데 핫벤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계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이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제 여러 각도로 뭐 경영진이라든가 군에서도 그렇고 사업 관리 쪽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요청을 하고 접근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은 미국 정부가 이제 법으로 정한 부분이라 가지고 기술 이전 검수 품목으로 정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전이 없었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한국에서 다 저희들이 스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 그러셨군요. 예. 두 가지 그 핵심적인 기술은 정말 받지 못했던 것들이 또 이번 사례에서도 좀 보여지게 되는데요. 황병문 전문위원님, 이 TOC 비행제어 기술 전수 과정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똑같이 이제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선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확보하고자 있었던 비행제어 부분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그런 기술들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데는 뭔가 좀 중요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시면서 당시 이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뭐 소스 코드 또는 실행 파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결과물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려면 그 개발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사용자 요구도가 나오면 그 요구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항공기가 갖춰야 될 뭐 성능이나 기능을 이제 항공기 체계 규격수로 만듭니다. 그 항공기 체계 규격수를 기준으로 각 계통별 개발 규격을 만드는데 비행제어 개발 규격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다시 비행제어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제어법칙 등등의 개발 규격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실제적인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리ኳ이먼트 스펙 또는 뭐 소프트웨어 디자인 다큐먼트 이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될 그 요구사항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코딩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 코딩된 그 소프트웨어가 그 요구도를 잘 충족하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 규격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까지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없다면, 즉, 거기다가 록히드가 우리한테 소프트웨어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 리ኳ이먼트 스펙부터 검증을 하는 그 절차에 해당되는 문서까지 일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코드만 주는 거죠. 근데 이 체계 개발의 최종 목표는 체계 개발 비행 시험까지 해서 개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전력화를 하는 거거든요. 양산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운용 중에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다양한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규격서부터 시험까지의 절차가 없으면 관련된 문서들이 없으면 설사 소스 코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한 줄도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체계 개발에서는 그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대신에 소프트웨어 정비 연수라고 하는 부분을 그게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별도의 계약을 해서 소프트웨어 정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시험이 한참 진행되던 2003년부터 2년 반에 걸쳐서 10명의 엔지니어가 록히드와 그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에 확보하지 못했던 그 소프트웨어 개발 규격서부터 시험 절차서까지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양산 항공기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했고 그게 또 바탕이 되어서 지금 KFX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체계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력화, 양산하는 과정이고 거기서 이제 문제 생겼을 때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꼭 이제 그 기술 전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고 대표님, 이제 방금 이제 황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로키드 측으로부터 이 비행제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받아 나가는데 이 공군 측도 큰 또 한 몫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 이제 뭐 항공전자 뭐 비행제뿐만 아니라 항공전자를 포함해서 그 라키드 사실 이제 미 국무부에서 이제 그 수출 금지 품목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소스 코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송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부분을 공군에서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했던 방식이 방금 이제 황병민 그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소프트웨어 정비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로 이제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체계개발 기간 동안 미 정부에서 정한 그 엑스포트 라이센스라고 하는 그 면허 수출 면허 승인을 이제 12번의 개정판을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12번을 통해 개정판을 계속 이제 올려서 단계별로 어느 때는 승인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근데 결국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소스 코드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승인이 안 됐죠. 안 됐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전에 공군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F-16 항공기를 미국으로 도입하면서 미 국방부로부터 그 소프트웨어 정비 연수라는 항목을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공군 현역 요원들이 우리 체계개발 사업 바로 직전에 미국에 나가서 락히드 마틴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정비 연수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공군에는 항공 소프트웨어 지원소라는 별도의 부서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하이 레벨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거기서 현역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례를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업에서 유사하게 가자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정비 연수라는 측면으로 해서 방금 이제 황병문 전문위원 이야기했듯이 뭐 엔지니어들 거기에는 항공 엔지니어도 있었지만 공군의 엔지니어들도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정비 연수를 받으면서 나중에 각종 이제 소프트웨어 평가 회의를 하고 할 때 한국 항공의 엔지니어들도 그 기술 능력을 평가받았지만 공군 요원들이 또 그 참여해서 같이 이제 연수를 받았던 요원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도 하고 이제 그게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공군이 지원했던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독자적으로 그 OFB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제 방금 이제 비행제어 시스템 또 항공전자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이제 전수 기술을 좀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황 전문위원님,
네, 결국 이제 이런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했었던 비행제어 부분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기술을 모두 좀 받았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여전히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당시를 다시 되돌아가 보면 그 록히드가 뭐 좀 더 확대해서 미국이 기술 이전을 끝까지 안 해준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그 소프트웨어를 시험하는 장비에 관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건 항공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비행 제어의 그 시험 장비 중에 하나가 비행 제어 컴퓨터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그 상황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항상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엔지니어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험 중에 엔지니어가 그 비행 제어 컴퓨터의 작동을 통제하거나 그 한 줄 한 줄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장비에 대한 거는 끝내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비 연수에서까지도요. 다만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만 알려준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국산화 사업을 하면서 이건 이제 별도로 저희 그동안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알게 모르게 확보했던 그 자료들 그리고 사용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개발했고 지금 이제 KPX에 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결국은 마지막 핵심 기술은 이전 받는 게 거부가 됐었었고 이후에 국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서 지금은 성공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얘기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 정말 아주 실감 있는 이야기 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갖 경계와 어려움을 뚫고 선진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기술을 진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50 체계 개발 당시에 비행 제어 시스템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불모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불모지.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곳. 그 당시에 이제 그 T-50에 한 20여 종의 항공전자 장비가 있었는데 그게 국산화가 한 개도 된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국산화하지 못하면 영원히 불모지. 국내 인력 풀이 협소했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부족한 인력. 각 부서들이 지상 시험까지의 일정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촉박한 일정. 공력 센서가 타버리는 결함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타버리면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위기의 연속. 록히드가 끝까지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은 게 그 시험 장비. 여전히 높은 벽.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이 개발에 투입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한 투지와 집중력. T-50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드러나진 않았어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핵심 기술 국산화. 지금은 상전백회가 됐습니다. 다 저희들이 할 수 있다.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핵심 기술 국산화.